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필기 교재로 함께 보는 전기 이론 파트 비계산 문제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이론 파트는 계산 문제 비중이 가장 높은 파트죠. 순수 계산 문제가 47%, 10문제 정도 출제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계산 문제를 제외하고는 난이도 하와 난이도 중의 계산 문제는 반드시 정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비계산 문제는 다른 파트와 동일하게 문답암기식으로 빠르게 답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기본 점수 20점 이상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비계산 문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 중 전동기, 모터의 원리에 적용되는 법칙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 그리고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왼전 오발로 암기한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왼전 오발. 평행한 왕복 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작용은 평행한 두 도체의 전류의 방향이 동일하면 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작용하고,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이면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왕복 도체라는 것은 평행한 두 도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평행한 왕복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반발력이 작용한다. 다음은 어떤 법칙을 설명한 것인가?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 코일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전류가 감소하면 이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바로 렌츠의 법칙입니다. 중요 키워드는 방해한다는 겁니다.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녀석 렌츠다.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기자 회로에서 기전력이 발생한다. 렌츠의 법칙입니다. 자속 변화를 방해한다. 방해하는 녀석 렌츠다. 일반적으로 절연체를 서로 마찰시키면 이들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대전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전되었다고 표현한다. 절연체를 서로 마찰시켜서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될 때 우리는 대전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아져서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대전 현상이라고 한다. 자, 코일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까 렌츠의 법칙에서 코일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했죠. 4번에 전류의 변화를 확대시키려는 성질이 있다. 요게 틀렸습니다. 코일은 전류 변화를 감소시키려는 성질이 있다. 다시 말해,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 코일은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방해하려고 하고, 전류가 감소하면 계속 흐르게 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렌츠의 법칙이라고 한다. 공진하는 성질이 있다. 상호 유도작용이 있다. 전원 노이즈 차단 기능이 있다. 코일 성질 맞지만 전류 변화를 확대시키려는 성질이 있다. 요게 틀렸습니다. 전류 변화를 감소시키려는 성질이 있다. 뭐가? 코일. 다음 중 자기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자력에 다니는 암페어 턴을 사용한다. 맞고요. 자기회로에 자기저항이 작은 경우는 누설자속이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기회로에서 자기저항이 작으면 누설자속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그리고 평행한 두 도체 사이에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면 이때는 흡인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동일 방향이면 흡인력, 반대 방향이면 반발력이 발생합니다. 반대 방향 또는 왕복 운동을 한다, 이렇게 표현되면 반발력이 작용한다. 하지만 자기장 내에 있는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이때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을 기전력이라고 한다? 자, 자기작용에 관한 설명이죠. 자기장 내에 전류를 흘리면 발생하는 힘은 기전력이 아니라 전자력입니다. 자기장 내에 있는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작용하는 힘은 전자력이다. 자, 기자력은 자속을 발생시키는, 자기장이 생기도록 하는 힘을 기자력이라고 하고요. 자기장 내에 있는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이때 작용하는 힘은 전자력이라고 합니다. 기전력은 어떤 전원이 있을 때 그 전원에 의해서 생기는 전이차를 뜻한다.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전압과 같은 의미가 바로 기전력입니다. 자기장 내에 있는 도체에 전류 흘리면 발생하는 힘은 전자력이지 기전력 아니다. 주의하십니다. 어떤 회로 소자에 일정 크기의 전압으로 주파수를 2배로 증가시켰다. 그랬더니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2분의 1로 되었다면 이 소자의 종류는 코일입니다. 주파수를 2배로 증가시켰더니 전류가 2분의 1이 되었다. 자, 코일에서의 전류 I는 각속도 오메가 곱하기 리액턴스 분의 전압 V인데, 이 각속도는 2파이 주파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바꿔주면 요 주파수와 전류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주파수가 2배로 증가하면 전류 크기가 2분의 1이 된다. 요 코일에서의 전류 공식이 떠오르면 주파수와 전류가 서로 반비례한다. 그렇게 코일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게 귀찮으면 그냥 외운다. 주파수 2배로 증가시켰을 때 전류가 2분의 1이 되었다. 이 소자의 종류는 코일입니다. 주파수 2배, 전류 2분의 1, 코일이다. 다음 물질 중 강자성체로만 짝지어진 것은 강자성체 니코철망, 니켈, 코발트, 철, 망간이 강자성체에 속합니다. 자, 강자성체는 외부에서 강하게 자기장을 걸어주었을 때 그 자기장 방향으로 자화된 뒤에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그 자화가 계속 남아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 경우 물질을 이루는 각각의 원자가 하나의 자석으로 작용한다. 그게 강자성체입니다. 니코 철망이 있다. 니켈, 코발트, 철, 망간은 강자성체입니다. 자, 회로망의 임의의 접속점에 유입되는 전류는 시그마 I는 제로, 즉 들어오고 나가고 전체 전류의 합은 임의의 한 지점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유입되는 전류의 전체 합은 0이다. 즉 회로상에서 전하량이 보존된다는 법칙, 바로 키르이오프 제1법칙입니다. 구스타프 키르이오프 제1법칙은 한 지점에서 모든 전류의 합은 0이 된다. 키르이오프 커런트 로라고 부른다. KCL. 자, 전기장의 세기 단위로 옳은 것은 바로 볼트 퍼 미터입니다. 전기장의 세기 E의 단위는 볼트 퍼 미터다. 혹은 뉴턴 퍼 쿨롱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m 떨어진 거리에 두 전하를 놓았을 때 작용하는 전기장의 세기 볼트 퍼 미터 혹은 뉴턴 퍼 쿨롱으로 나타낸다.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전류의 방향이 나타내는 손가락은 바로 중지입니다. 자, 왼손으로 직접 이런 모양을 만들어 보시면 자기장의 방향은 검지가 나타내죠. NS, S극으로 검지가 나타내는 게 자기장의 방향. 이때 중지, 요 중지는 전류
전류 방향을 나타냅니다. 중지가 전류 방향, 그리고 엄지가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뭐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 왼전 오발에서 전동기의 원리가 왼손 법칙이죠. 도체가 받고 있는 힘의 방향을 결정할 때 이 모터, 전동기의 원리인 왼손 법칙을 사용하고, 검지를 일단 원래 설치되어 있는 자석, 자기장 방향으로 N에서 S극으로 검지를 대고 전류를 중지 방향으로 흘리게 되면 이때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모터의 원리,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힘의 크기 F는 IBL 사인 세타, IBL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한다. 이 공식까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F는 IBL 사인 세타, I는 전류, 자속 밀도 B, 도체의 길이 L, 그리고 요 세타는 도체와 자개가 이루는 각도입니다. 도체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 세타. 이렇게 F는 IBL 사인 세타로 자기장 내에 들어간 도체에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그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요거까지. 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요거까지 알아두십니다. 전류의 방향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중지가 나타낸다. 납축 전지가 완전히 방전되면 음극과 양극은 무엇으로 변하는가? 바로 황산 납으로 변합니다. PbSO4. Pb가 납이고 SO4가 황산이죠. 납축 전지가 완전 방전되면 음극과 양극 모두 황산 납으로 변한다. 자, 화학식 한번 같이 보시고요. 13번.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전도율이 커져서 온도계수가 부의 값,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것이 아닌 것은, 자, 구리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저항값이 증가해서 온도계수가 플러스 값을 가집니다. 하지만 반도체, 탄소, 전해액 등은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계수가 마이너스 값, 부의 값을 가진다. 구리는 아니다. 구리는 온도 높아지면 저항값이 증가해서 온도계수가 플러스 값을 가집니다. 교류 전력에서 일반적으로 전기 기기의 용량을 표시하는 데 쓰이는 전력은 피상 전력이에요. 자, 교류 회로에서 소비 전력을 따질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소비 전력이 피상 전력, 어페런트, 유효 전력, 액티브, 무효 전력, 리액티브 파워다. 자, 먼저 유효 전력은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기기에서 일반적으로 표시되는 소비 전력은 와트로 표시되는 유효 전력입니다. 반면에 무효 전력은 연결된 저항, 부하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라 발전소와 부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전력이 무효 전력이에요. 인덕터나 커패시터에 축적되었다가 방출되는 전력, 그게 무효 전력이다. 그리고 이 피상 전력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벡터적인 합으로 연결된 부하를 운영하기 위해서 발전소에서 보내는 총 전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원이나 부하량을 표시할 때 이 피상 전력을 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기 기기의 용량을 표시하는 데 쓰이는 전력은 피상 전력입니다. 자, 우리가 교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전압, 전류, 극성이 변하는 파를 말하죠. 그 중에 정현파란, 이 정현이라는 게 사인 곡선을 말해요.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 사인 곡선인데, 교류 중에서 정현 곡선, 사인 곡선으로 나타나는 파형이 정현파입니다. 일반 가정이나 산업용의 전원으로 주로 사용되고 보통의 교류파를 말한다. 반면에 비정현파는 정현파가 아닌 교류파가 비정현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형파라든지 반파 구형파라든지 삼각파, 톱니파 이런 것들이 모두 비정현파에 속해요. 이런 각각의 파형은 최대값과 시료값, 평균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정현파의 시료값은, 자, 4번 외웁니다.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요 식으로 보면은 간단히 알 수 있어요.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 요 시료값의 제곱의 합에 다시 제곱근, 루트를 씌워준 것이다. 비정현파의 시료값은 각 고조파 시료값의 제곱의 합에 루트를 씌워준 제곱근으로 나타낸 게 바로 비정현파의 시료값입니다.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다. 비정현파의 시료값, 비정현파의 시료값, 그냥 제일 긴 거 찾으십시오. 자, 도체가 운동하여 자속을 끊었을 때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내는 가장 편리한 법칙은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왼전 오발, 발전기의 원리였죠. 자, 발전기의 원리라는 게 전기를 생산하는 거니까 자기장이 있고 거기에다가 연료를 사용해서 모터를 돌리면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게 발전기죠. 자기장 B와 힘 F를 이용해서 전류 I를 생산하는 게 발전기의 원리다. 그래서 오른손도 한번 그려보면 역시나 엄지가 힘의 방향 F고요. 자기장의 방향 B, 이렇게 가리켰을 때 이 중지가 나타내는 것은 생산된 전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낸다. 힘을 알고 자기장의 방향을 알았을 때 기전력의 방향 E는 바로 이 I의 방향, 전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도체가 운동해서 자속을 끊었을 때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내는데 편리한 법칙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정상 상태에서 원자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바로 답이 나왔네요. 양성자와 전자의 극성은 같다? 자, 양성자는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죠. 양성자와 전자의 극성은 반대입니다. 원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맞고요. 원자를 이루고 있는 양성자의 수는 전자의 수와 같다. 맞습니다.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다. 원자를 이루고 있는 양성자와 전자 수는 같다. 그리고 양성자 한 개가 지니는 전기량은 전자 한 개가 지니는 전기량과 크기가 같다. 이것도 맞습니다. 양성자 한 개가 지니는 전기량, 전자 한 개가 지니는 전자량과 같은 크기다. 양성자와 전자는 극성이 반대입니다. 자, 납축전지의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것은 묽은 황산이죠. 묽은 황산. 황산은 어떻게 쓰죠? H2SO4입니다. H2O 물이고 이산화납이죠. PbO2. PbSO4는 황산납이고요. 납축전지의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묽은 황산은 H2SO4입니다. 자, VA는 무엇의 단위인가? 자, 피상전력의 단위예요. 피상전력은 전원이나 부하량, 전기기기 용량을 표시한다고 그랬죠. 단순히 전압과 전류의 곱셈으로 표시해줍니다. V 곱하기 I. 단위는 볼트 암페어고, 무효전력은 단위가 VAR, 부하와 전원을 5단위지만 실제로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게 무효전력이라고 했어요. 무효전력의 크기는 요 피상전력 V 곱하기 I에 요 위상차와 관련 있는 사인 세타를 곱해서 구해줍니다. VI 사인 세타가 무효전력이고 유효전력은 소비전력이라고 그랬죠. 와트로 나타내고 W는 VI 코사인 세타로 구합니다. 유효전력은 VI 코사인 세타 와트 단위로 나타낸다. 자, 코사인 세타 요게 역률이죠. 역률은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다. 그래서 VA는 피상전력의 단위입니다.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가로축과 만나는 점과 관계 있는 것은 바로 보자력입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물질의 반응 정도를 외부 자극의 크기 및 방향에 대한 함수로 그렸을 때 나타나는 곡선인데 대충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런 걸 닫힌 고리 형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때 가로축과 만나는 지점을 보자력이라고 하고요. 세로축과 만나는 지점은 잔류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축이다 보자력, 세로축이다 잔류작이 가보세잔으로 암기합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가로축과 만나는 점은 가보, 보자력이고 잔류작이는 세로축이다. 세잔, 가보세잔. 히스테리시스 곡선 가보세잔. 자,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아져서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 대전이죠. 쉬운 문제. 일반적으로 어떤 절연체를 서로 마찰시키면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 대전 현상입니다. 자, 전자 한 개의 질량은 약 몇 킬로그램인가? 전자 한 개의 질량은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입니다. 킬로그램으로 나타냈을 때 10의 마이너스 31kg입니다. 전자 한 개의 질량은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 10분의 1이죠. 0.1이니까 뒤로 0이 30개 더 붙어야 되겠죠. 0.00000000 30개 0 찍고 1이다. 전자 한 개의 질량은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kg입니다. 그냥 암기 문제.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 공식 기억나실까요? F는 IBL 사인 세타. 자, B가 자속 밀도였죠. 자기장과 관련이 있다. 자, 비오사바르 법칙도 전류가 생산하는 요 자기장이 전류의 수직이고 전류에서의 거리의 역제곱에 비례한다는 물리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전류의 세기와 방향, 길이에 연관이 있음을 알려주는 법칙이기 때문에 자기장과 관련이 있죠. 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또한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이렇게 도선에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흐를 때 오른손을 가지고 이 도선을 이렇게 감싸듯이 쥐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모두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만 자, 줄의 법칙은 간단히 얘기해서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열 에너지로 변환되느냐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줄의 법칙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전력량을 열 에너지, 칼로리로 변환하는 것 그런 게 시험에 나오죠. H는 0.24W.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공식이 W는 PT, 전력 P는 I제곱 R이니까 W는 I제곱 RT. 이렇게 전력량을 소비되는 에너지, 줄 단위로 나타낼 때 이 공식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줄의 법칙은 전력량을 나타내는 법칙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어요. 정답은 1번. 줄의 법칙이 전류 자기장과는 관련이 없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 비오사바르 법칙,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 모두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칙들입니다. 전기장 중에 단위 전하를 놓았을 때 그것이 작용하는 힘은 어느 값과 같은가? 자, 전기장 중에 단위 전하를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은 전장의 세기와 같습니다. 전기장의 세기와 같다. 전기장의 세기 E는 전하량이 Q인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인 F와 같습니다. 단위는 볼트 퍼 미터가 되겠죠? Q 쿨롱 분의 F 뉴턴, 전장의 세기다. 단위 전하를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은 전장의 세기와 같습니다.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력선은 자기장의 모양을 나타내는 선이다. 자기력선이 조밀할수록 자기력이 세다.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모두 맞습니다. 자기력선은 자기장 모양을 나타내고 조밀할수록 자기력이 세다.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간다. 모두 맞지만 자기력선이 교차된 곳에서 자기력이 세다. 자, 자기력선은 애초에 교차하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력선의 성질 중에 자기력선이 교차된다 하면 틀린다. 자기력선은 도중에 교차하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중 자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자장 세기에 대한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장 세기 H는 자속 밀도 B를 투자율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자속 밀도의 투자율을 곱한 것과 같다? 자, 요게 틀렸어요. 자장 세기는 자속 밀도를 투자율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자극에 작용하는 힘을 말하고요. 단위 길이당 기자력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단면의 자력선의 밀도 모두 자장 세기로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자속 밀도를 투자율로 나눈 것이지 서로 곱한 것 아닙니다. 자속 밀도를 투자율로 나눈 것이 자장 세기다. 동일 전압의 전지 3개를 접속하여 각각 다른 전압을 얻고자 한다. 접속 방법에 따라서 몇 가지의 전압을 얻을 수 있는가? 단 극성은 같은 방향으로 설정한다. 자, 동일 전압 전지 3개를 접속할 때 극성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모두 직렬로 연결하는 방법, 모두 병렬로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2개는 병렬, 1개는 직렬로 연결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전압이 다른 것끼리 이렇게 병렬 연결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전지를 병렬 연결할 때는 이렇게 전압이 같은 것끼리만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전압이 다른 것끼리 연결하면 과열되거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전압 전지 3개 접속했을 때
회로에 전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접속 방법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 전압을 얻을 수 있다. 자, B사인파 교류 회로의 전력 성분과 거리가 먼 것은, 자, 맥류 성분은 전력 성분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만 외웁니다. 맥류 성분은 방향은 일정하지만 크기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직류에 교류가 섞여 있는 상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B사인파 교류 회로의 전력 성분과는 거리가 멀다. 맥류 성분은 전력 성분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자, 묽은 황산에 구리와 아연판을 넣었을 때 아연판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아연판은 음극이 됩니다. 묽은 황산용액에 아연판을 넣으면 아연판에는 마이너스 전자가 많아져서 음극이 된다. 묽은 황산에 아연판 넣으면 음극된다. 서로 다른 종류의 안티몬과 비스무트의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통하게 하면 그 접점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난다. 자, 줄열과 달리 전류의 방향에 따라 열의 흡수와 발생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 현상은 펠티의 효과입니다. 안티몬과 비스무트, 펠티의 효과. 두 금속을 접속해서 전기를 흘리면 발열 또는 흡열 작용이 나타나는 건 펠티의 효과다. 자, 1차 전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망간전지입니다. 1차 전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망간전지, 2차 전지로는 재사용이 가능한 니켈, 카드뮴 전지, 리튬이온 전지, 리튬이온 폴리머 전지, 납축 전지 등 모두 2차 전지입니다. 1차 전지는 망간전지, 절연체 중에서 플라스틱, 고무, 종이, 운모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분극 형상이 일어나는 물체를 우리는 유전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고무, 종이, 운모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분극 형상이 일어난다. 분극 현상 유전체. 유전체는 도체와는 달리 절연체이기 때문에 전하가 통과하지는 않지만 전기장 안에서 극성을 지닙니다. 정기적으로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물체를 말한다. 유전체. 자,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금속 A와 B로 만든 열전쌍과 접점 사이에 임의의 금속 C를 연결해도 C의 양 끝에 접점의 온도를 똑같이 유지하면 이 회로의 열 기전력은 변하지 않는다. 자, A, B, C 금속 3개가 나왔네요. A, B, C 금속. 결국 변화는 C금속에서 나타나죠. C금속 양 끝에 접점의 온도를 똑같이 유지하면 회로의 열 기전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제3금속의 법칙입니다. C금속 법칙. A, B, C금속이 있는데 C금속의 온도를 똑같이 유지하면 열 기전력 변하지 않는다. 제3금속 법칙입니다. C금속, 제3금속. 자,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2차 전지의 대표적인 것으로 납축전지가 있다. 자, 이 납축전지의 전해액으로는 비중이 약 1.23에서 1.26인 묽은 황산을 사용합니다. 묽은 황산, H2SO4, 묽은 황산을 사용한다. 2차 전지 대표적인 납축전지의 전해액으로는 비중이 1.23에서 1.26 정도의 묽은 황산, H2SO4, 묽은 황산을 사용한다. 전기분해를 통해서 석출된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기량 및 화학 당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비례합니다. 석출된 물질의 양은, 전기분해에서 석출된 물질 양은 전기량과 화학 당량에 비례한다. 자, 이는 패러데이 법칙으로 구하는데요. 전기분해 시의 석출량은 전기량과 화학 당량의 곱 KQ로 구한다. 석출량은 전기량과 화학 당량에 비례합니다. 자, 실제로 전기분해 시 물질의 석출량을 구하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W는 KQ, KIT 이렇게 외웁니다. W는 KQ, KIT. 자, 전구를 점등하기 전의 저항과 점등한 후의 저항을 비교하면 점등 후에 저항값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점등 후의 저항이 큽니다. 쉬운 문제. 전구를 점등하면 저항값이 커진다. 점등 후에 발생하는 열이 저항값을 증가시킵니다. 전류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자기력선의 방향을 간단하게 알아내는 방법은, 자, 바로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의 관계를 간단히 알아내는 것. 바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죠.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오른손으로 쥐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전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자기력선 방향을 간단히 알아낼 수 있다.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전류계와 병렬로 연결하는 것은 분류기입니다. 측정 범위 확대. 측정 범위 확대를 위해서 전류계와 병렬로 접속하는 분류기. 측정 범위 확대, 전류계와 병렬 연결. 분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배율기는 전압 측정을 하는 건데요. 전압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직렬로 접속합니다. 그래서 분류기는 전류계와 연결하고 배율기는 전압 측정을 위해서 직렬로 접속한다. 분전 배압. 분류기 전류 측정, 배압기 전압 측정입니다. 분전 배압. 자, 전기 분해를 하면 석출되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기량과 관계가 있다. 이를 나타낸 법칙은 아까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했죠. 전기 분해 시 석출량은 패러데이 법칙으로 구한다. 전기 화학 당량 K와 전기량의 곱으로 구하는데요. W는 KQ, W는 KQ, Q는 IT니까 W는 KIT로 나타낸다. 자,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 L과 권수 N의 관계로 옳은 것은, 자체 인덕턴스는 권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 L은 코일 가문 횟수 N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리고 저항에는 반비례해서 L은 R분의 N제곱, 자기 저항 R 값이 일정하다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 L은 코일 가문 횟수 N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자, 발전기의 유도 전압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은, 자, 발전기의 법칙이죠. 왼전 오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의 원리죠. 왼전 오발, 발전기의 유도 전압 방향을 나타내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자, 제베크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제베크 효과는, 자, 1번에서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 종류의 금속을 접속해서 폐회로를 만들고 두 접속점에 온도 차이를 주면 기정력이 발생하여 전류가 흐른다. 자, 요게 제베크 효과입니다. 자, 펠티의 효과는 두 도체로 이루어진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면 그 도체 사이에 한쪽은 가열되고 한쪽은 냉각되는, 즉 열의 발생과 흡수가 일어나는 열전 현상을 펠티의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를 응용해서 온도 차이를 주면 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른다. 요게 제베크 효과입니다. 열 기전
지전역의 크기와 방향은 두 금속 점의 온도차에 따라서 정해지고 열전상, 열전되는 두 종류의 금속을 조합한 장치 맞습니다. 하지만 전자냉동기, 전자온풍기에 응용되는 건 펠티의 효과죠. 전기로서 온도차를 만드는 것은 펠티의 효과고 온도 차이를 주면 전기가 생기는 것, 그게 재백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냉동기나 전자온풍기에 응용되는 것은 전기를 사용해서 온도차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펠티의 효과다. 재백 효과 아닙니다. 자, 교류에서 파형률은 바로 파형실평입니다. 파형실평. 파형률은 평균값에 대한 실효값을 뜻합니다. 평균값이 분모로 가고 실효값이 분자로 간다. 파형률은 실퍼평입니다. 실효값 나누기 평균값이다. 실퍼평. 파형실퍼평. 파형실평. 자, 묽은 황산용액에 구리와 아연판을 넣으면 전지가 되는데 이때 양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아까 음극이 되는 것은 아연판이었죠. 그럼 반대로 양극이 되는 것은 구리판이 되고요. 이때 묽은 황산용액 속에 수소가 구리판 쪽으로 가서 전자를 얻으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양극은 구리고 음극은 아연이다. 수소가 발생한다. 양구음화 수발. 양구음화 수발로 외웁니다. 양구음화 수발. 묽은 황산 속에 구리와 아연판을 넣어 전지를 만들 때 양구. 양극은 구리판이고 음극은 아연판. 수발. 수소가 발생한다.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다음 중 가장 무거운 것은 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kg이고요. 전자의 질량은 아까 봤죠?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kg이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보다 수천 배 가볍습니다. 전자가. 그런데 원자 핵이라고 하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거죠. 그래서 원자 핵의 질량이 양성자와 중성자 질량의 합, 요것과 같은데 전자의 질량까지 합해졌으니까 4번이 가장 무겁습니다. 원자 핵의 질량과 전자 질량의 합이 가장 무겁다.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셋째 손가락의 방향은 자, 셋째 손가락은 중지네요. 중지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었죠. 유도 기전력의 방향입니다. 엄지손가락, 첫째 손가락은 힘의 방향, 운동 방향이고요. 둘째 손가락, 검지는 자기장의 방향, 자속 밀도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중지는 전류 방향,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낸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자기장의 방향과 운동 방향을 알면 생산되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알 수 있다. 다음 중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은 자, 비유전율이라는 것은 아닐 B자가 아니고요. relative permittivity, 비교할 B자를 써서 진공의 유전율을 기준으로 다른 물질의 유전율의 상대적인 B를 비유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전율이 가장 크다. 몇 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자, 종이의 경우에는 2에서 2.6, 염화 비닐은 3에서 3.5, 운무는 5.5에서 6.6 정도입니다. 하지만 산화 티탄자기는 비유전율이 115에서 5000 정도로 보기 중에 가장 크다. 자, 아까 유전율이란 게 외부에서 전기장을 유전체에다 가하면 분극 현상이 일어나서 외부 전기장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기는데 그 결과 유전체 내의 전기장의 세기가 작아지는 그 비율을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전율이 높다 하면 전기장은 작아진다. 이게 유전율인데 엡실론으로 나타내고 엡실론이 0이다 하는 것은 진공 상태입니다. 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종이는 2에서 2.6, 염화 비닐 3에서 3.5, 운모 5.5, 산화 티탄은 115에서 5000이다. 산화 티탄이 비유전율 가장 크다. 자, PN 접합의 경우 순방향 저항은 기역이고 역방향 저항은 매우 니은하다. 따라서 디귿 작용을 한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자, 반도체의 PN 접합은 P 단자에서 N 단자 쪽으로는 순방향이기 때문에 저항이 작고 N에서 P로 그 반대 방향으로는 저항이 매우 커서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접합입니다. 그래서 이를 정류작용이라고 한다. PN 접합일 경우 순방향은 P에서 N인데 저항이 작고 역방향의 저항은 매우 커서 정류작용을 하는 걸 말합니다. 순방향 저항은 작고 역방향은 저항 크다. 정류작용이다. PN 접합. 자, 도체가 자기장에서 받는 힘의 관계 중에 틀린 것은 도체가 자기장에서 받는 힘의 관계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말합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 공식 F는 IBL 사인 세타. 자, 요걸 딱 적어놓고 나면 바로 풀리죠. 자기력 선속 B는 힘에 비례한다. 자, 여기 모두 비례하죠. 그래서 도체의 길이 L에 반비례한다. 요게 틀렸습니다. 흐르는 전류 I에 비례하고 도체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 사인 세타에 비례한다. 자, 모두 맞지만 2번 도체의 길이에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비례 반비례 관계가 보기에 많이 등장할 때는 공식을 적어놓고 분모에 있으면은 반비례, 분자 쪽에 있으면 비례하는 관계다. 이렇게 풀면 쉽게 풀릴 때가 많습니다. 자,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저항에 반비례하겠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 자, 반비례 비례가 답이네요. I는 R분의 V, I는 R분의 V.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 자력선의 성질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자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죠. 맞고 자력선은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향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 점에서의 자력선의 밀도는 그 점의 짜장 세기를 나타낸다. 이것도 옳은 지문이에요. 한 점에서의 자력선 밀도는 그 점의 짜장 세기를 말한다. 자기장의 세기는 자력선 속의 밀도입니다. 하지만 진공 중에서 나오는 자력선의 개수는 m게이다. 자, 요게 틀렸는데요. 진공 중에 자력선의 개수는 m/μ제로입니다. 진공 중에 나오는 자력선수는 m/μ제로고 m게인 것은 자력선수가 아니라 자속선수입니다. 진공 중 자력선수는 자력선의 수를 진공에서의 투자율 μ제로로 나눠줘야 된다. 두 개의 자극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무엇에 반비례하는가? 자, 비례 반비례는 공식을 떠올려야 된다고 그랬죠? 자, 쿨롱의 법칙 떠올려야 됩니다. 여기서 공식 하나 외우고 간다. 쿨롱의 법칙에서 두 개의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두 자극 사이 거리 R제곱분의 두 전하의 전하량 Q1, Q2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상수 K이기 때문에 9 곱하기 10의 9승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R제곱분의 Q1, Q2. 자, 쿨롱의 법칙 요 공식은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반비례하는 것은 요 분모에 있는 거죠. 두 자극 간의 거리의 제곱. 두 자극 간의 거리의 제곱에 힘의 세기는 반비례한다. 쿨롱의 법칙에서 두 개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9 곱하기 10의 9승 R제곱분의 Q1, Q2입니다. 자, 전자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의 극도 바뀐다. 맞고요. 전류 방향 바뀌면 극도 바뀝니다. 코일 가문 횟수가 많을수록 강한 전자석이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코일 가문 횟수가 많을수록 강한 전자석이 된다. 그리고 같은 전류라도 코일 속에 철심을 넣으면 더 강한 전자석이 됩니다. 전자석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크기는 코일 속의 물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율이 높은 철심을 넣으면 전자석에서 더 큰 자기장이 발생한다. 하지만 전류를 많이 공급하면 무한정 자력이 강해진다. 이게 틀렸어요. 전류를 많이 공급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전류가 증가하면 철심이 자기포화 상태가 되어서 자력은 더 이상 강해지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전류를 많이 공급하면 무한정 자력이 강해진다. 이게 틀렸다. 자, 전류의 발열작용과 관계가 있는 것은 바로 줄의 법칙이죠. 전류의 발열작용은 줄의 법칙과 관계가 있다. 전류가 일정 시간 동안 내는 열량 H는 전류의 세기의 제곱 I제곱에 비례하고 저항과 시간에 비례한다. H는 0.24 I제곱 RT. 줄의 법칙입니다. 전류의 발열작용과 관계가 깊다. 콘덴서의 정전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극판 간격에 비례합니다. 자, 콘덴서는 전기를 저장하는 축전기, 커패시터라고도 부르고요. 떨어져 있는 요 두 도체판에 절연체나 유전체를 넣어서 만듭니다. 회로에서 기호는 이렇게 나타내고,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의 경우에는 이 극판의 간격, 요 극판의 간격이 넓을수록 정전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극판 간격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반비례합니다. 극판의 넓이에는 비례하고 이동 전하량에는 비례하지만 극판 간격에는 반비례하고 전압에도 반비례합니다. 자, 콘덴서는 보통 다이오드와 정유회로를 구성해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요. 교직 콘, 충전 방전을 반복해서 불안정한 전원을 잡아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전압에는 반비례하고 이동 전하량에는 비례한다. 극판 넓이에 비례하지만 극판 간격에는 이 정전 용량이 반비례합니다. 극판 간격이 좁을수록 정전 용량이 커진다. 자, 그림과 같은 자극 사이에 있는 도체에 전류 I가 흐를 때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가? 자, 전류를 흘려보내서 힘을 발생시키는 것, 자기장을 이용해서 힘을 발생시키는 것, 바로 전동기, 모터의 작용이죠. 전동기의 원리는 왼전 오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 왼손을 사용해서 자기장의 방향, NS, S죠? 자기장의 방향을 먼저 이렇게 가리켜보고 거기에 전류의 방향 I는 중지가 나타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엄지 방향은 요 위로 이렇게 가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럼 결국 요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니까 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직접 전동기의 원리를 묻고 있는지 발전기의 원리를 묻고 있는지 판단을 해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할지 오른손 법칙을 적용할지 판단을 하신 다음에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자기장에서 자력선의 방향을 간단하게 알아내는 법칙은 아까 나왔었죠? 간단하게 알아낸다.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 간단하게 알아내는 것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전류 방향이 있을 때 도선을 말아주면서 따봉 하면 말아진 손가락의 회전 방향이 자력선의 방향이 됩니다. 다음 중 전동기의 원리에 적용되는 법칙은 왼전 오발,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전동기, 모터의 원리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 왼전 오발, 아주 빈출되는 문제죠. 자, 열의 전달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열 전달 방법에는 복사, 대류, 전도 있습니다. 복사, 대류, 전도. 확산은 아닙니다. 열 전달 방법 세 가지는 복사, 대류, 전도다.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전류의 방향을 오른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면 이때 발생되는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나사의 회전 방향이 된다. 자, 맞죠? 전류의 방향을 오른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면 이때 발생되는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나사의 회전 방향이 되는 것 맞습니다. 렌츠의 법칙은, 자, 방해하는 녀석, 렌츠죠? 유도기전력은 자신의 발생 원인이 되는 자속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렌츠의 법칙. 그 다음에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은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지나는 자속의 매초 변화량과 코일 권수에 비례한다. 자,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 공식은 유도기전력 E는 코일 가문 권수 N 곱하기 시간 변화량 DT분의 쇄교하는 자속 변화량 D파이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유도기전력은 코일의 권수와 비례하고 초당 변화는 자속의 변화량과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복이다. 4번 쿨롱의 법칙.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자력의 크기는 양 자극의 세기의 곱에 비례하며, 여기까지 맞죠? 자극 간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가 아니라 반비례한다가 돼야 되죠. 자, 쿨롱의 법칙. 두 자극 사이 작용하는 힘 F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두 자극 사이의 거리 R제곱분의 양 자극의 세기의 곱 Q1, Q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두 자극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교재로 빠르게 정리하는 전기 이론 파트 비계산 문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